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78회 2부 해외 축구 시간입니다.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본선 조별리그 2차전 2라운드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난번처럼요 한 10가지 이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스날의 예상치 못한 초반 2연패, 그것도 바이르민en가 아직 붙어보지도 않았는데요. 디나모 자그레브 원정 패배에 이어서 이번 홈에서 올림피아코스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한 의원님이 차마 이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마음 비우고 거의 탈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몬레알, 램지, 미르데자커 선발에서 제외했고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체우를 선발에서 뺐습니다. 오스피나를 기용을 했는데 올림피아코스가 물론 몇 차례 되지 않는 이 공격 찬스, 득점 찬스에서 그 슈팅들을 거의 모두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3골을 만들어냈고 결과적으로는 2대3으로 이 아스날이 진 상황이 됩니다만, 물론 감독 입장에서는 주말 프리미어리그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또 있었고 그 포커스를 둔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한번 시도를 했고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면 두 마리 토끼를 잘 이 아기가 맞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뭐 이런 상황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만,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올라온 팀들 수준에 대한 약간의 어떤 자만감, 대부분이 아스날이 자만을 한다고요? 아스날에게 유럽에서 상대하는 팀 중에 약팀은 없다. 대부분 자그레브와 올림피아코스, 특히 올림피아코스는 홈으로 불러들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로테이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베스트 라인업이 다 들어갔다면 결과론적인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2연패를 하면서 16년 만에 토너먼트 진출 실패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매우 높죠. 네. 아주 높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슈는 학습 효과가 없는 런던 클럽들과 지금 현재 세계 축구에서 약간 유행처럼 된 골키퍼 로테이션의 네. 문제점. 네. 그거를 저는 이제 제목으로 뽑아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90년대 때부터 있던 얘기예요. 90년대 때부터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정말 너무 순진하게 수비를 잘 못합니다. 이제 그런 학습 효과가 정말 오랜 기간 지속되는데도 학습 효과가 없다. 그거를 하나 꼽았고, 첼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야신 브라이미를 해야 되는데 이바노비치 선수를 계속 기용하는 거는 올 시즌만 본다면은 첼시도 학습 효과가 별로 없었던 이제 선수 기용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런던 클럽들의 학습 효과 문제를 하나 짚고 싶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저의 이제 이슈의 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괜찮은 골키퍼를 2명을 네. 같이 두고 후보 골키퍼조차도 이 선수가 이름값이 그렇게 작은 골키퍼도 아니고 뭐 웬만한 클럽 가면 다 주전 뛸 수 있는 선수 정도를 데려다 놨으니까 오스피나도 그런 네, 이 선수의 뭐 불만도 잠재울 겸 또 이 선수에게 팀에서 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라는 그런 또 어떤 동기부여도 심어줄 겸 겸사겸사해서 컵 대회와 리그를 이제 분리하는 것이 요즘 좀 유행이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골키퍼 로테이션이 과연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성공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좀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골키퍼라는 위치는 아무래도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는 그래도 체력 소모가 좀 적은 포지션이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팀의 밸런스와 중심을 잡아주신다는 말씀을 장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골키퍼를 이 경기마다 바꿀 때 나타나는 위험성도 이게 무시 못할 정도로 사실 큰 거거든요. 그리고 두 골키퍼가 다 유명한 골키퍼라 하더라도 분명히 여기에서도 주전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확실한 일진 골키퍼를 두고 이제 중요한 경기에서는 일진 골키퍼 위주로 리그든 컵이든 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정적인 클럽의 운영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물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 쿠르투아 선수 부상당했는데 그래도 베고비치라는 선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또 이게 방어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두 골키퍼 다 좋은 선수로 놓으면 좋긴 좋겠지만, 이것이 과연 영원히 아주 항상적으로 아주 괜찮은 정책이냐라는 데는 조금 의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오스피나 사례에서 한번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의 두 번째는 10대 선수들의 맹활약. 특히 네. 이번 라운드 조별리그에서 10대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FC 포르투와 첼시 경기에서 이 루벤 네베스 선수 18살인데요. 정말 엄청난 활동량도 보여주고 있고 또 정확한 오른발 중거리 패스와 연계, 공수에서
최고의 유망주다운 그런 모습을 포르투에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네베스 선수 어린 나이입니다만 지금 많은 빅클럽들이 눈여겨보는 자원이고 메넨글라트바흐의 19살의 다우드 선수도 많이 뛰어주면서 수비에서도 일조를 해주는 그런 활동량을 과시했고 무엇보다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앙토니 마샬 상당히 빠르고 공간이 있을 때 스피드를 활용한 이런 돌파 능력 거기에 19살로는 상당히 믿기 힘든 침착한 어떤 득점 마무리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약간 빠졌을 때 창의적인 패스를 해주거나 세밀한 연결 그런 부분에서의 부분적인 문제점들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만 조금 보완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19살의 킹슬리 코망. 네, 이 코망 선수도 역시 제가 좀 칭찬을 했던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네. 유벤투스에서 임대를 했는데 아주 알토란 같은 임대를 영입을 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로테이션을 해도 강해요. 네, 거기는 까메오들도 괜찮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팀에서 아주 좋은 임대 사례가 또 하나 초반부터 지금 형성이 되지 않고 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베스, 마샬, 또 다우드, 꼬망 이 10대 후반의 어린 선수들의 활약 이번 2라운드에 또 빛났다 이렇게 또 판단이 듭니다. 네. 저의 두 번째 예. 이슈는 이번 2라운드는 역시 포르투갈 명문들의 만만치 않음을 그렇죠. 또 증명해줬던 네. 방금 이제 첼시 대 포르투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 벤피카가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 와서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벤피카가 상당히 또 괜찮은 어떤 정확성과 이런 어떤 역습 능력을 네. 또 아주 뽐냈던 경기가 됐습니다. 게다가 줄리우 세자르 선수의 또 아주 연타 선방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포르투 벤피카가 역시 이런 데 나오면 정말 만만치가 않구나를 증명을 했는데 포르투와 벤피카를 보면은요. 이 멤버가 라리가 출신 선수들이 꽤 많아요. 있죠. 네. 꽤 많은데 이제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뭐 카시아스, 뭐 이반 마르카노, 테오, 알베르토 부에노, 뭐 거기에 야신 브라이미 선수까지도 라리가 출신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는 조나스 선수 있죠, 엘리세우, 피찌, 뭐 라울 히메네스 선수, 뭐 아틀레티코에서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어떤 라리가 출신 선수들이 있는 게 또 벤피카고 이 팀들을 경시하면 안 되는 것이 포르투와 벤피카를 보면 사실상 이미 실력이 있거나 또 환경이 잘 맞을 경우에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러한 선수들을 또 양팀 감독들도 조직적으로 굉장히 잘 맞춰놓은 것 같아요. 특히 벤피카 같은 경우는 감독이 사실 제수스 감독이 나가고 비토리아 감독이 네. 들었으면서 감독이 바뀐 팀인데도 불구하고 또 별 충격 없이 또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르투와 벤피카의 이 운영 능력은 분명히 빅리그 클럽들도 좀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2라운드가 됐습니다. 저의 세 번째 이슈는 그래도 자존심을 지켜낸 맨체스터 두 형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시티입니다. 바날 감독이 좀 강조하고 있는 공수 밸런스가 네. 그래도 조금 안정권에 지금 전체적으로 과거보다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 네, 안정 기조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완성된 팀은 아닙니다. 득점을 뭐 만들어내는 패턴이나 또는 전방에 있는 적응을 해야 되는 데파이 선수, 또 폼이 지금 떨어져 있는 루니 선수, 이 선수들이 좀 파괴력을 올려야 되는 과제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금 허리 라인과 수비 라인의 밸런스, 루크쇼가 빠져도 다름이 아닌 왼쪽으로 지금 옮겨가면서 조금 또 휴식을 부여하니까 다시 또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렌시아가 수비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과거보다 지금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일단은 웬만해서는 지지 않으면서 한 골 승부에서 관리하는 축구가 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맨유는 좀 고무적인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맨시티가 메넨글라트바흐전에서 종료 직전에 아게로 선수가 PK를 하나 만들어내면서 2대1로 극적으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좀 문제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수비 라인 쪽에 부상자가 많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밸런스에 있어서 일단 수비로 전환이 될 때 야야뚤의 수비 전환, 수비 가담 능력이 지금 급격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허리 라인에서 보좌하는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부하가 지금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포백들이 공격진과 맞닥뜨리면서 공수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의 실점 위기를 맞는 경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기는 글라트바흐전 다비드 실바와 케빈 데브라이너가 처음으로 같이 선발로 나온 경기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스털링까지 해서 과연 아기루를 전방에 놓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에 대한 첫 선발 시험 테스트였는데 역시 보완해야 될 점들이 좀 나왔습니다. 실바와 데브라이너의 롤이 좀 겹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둘 다 플레이메이커 성향이라서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실바가 나가고 나바스가 교체가 되니까
케빈 데브라이너의 역할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시행착오를 겪을 단계가 남아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조아투의 아주 엄청난 선방, PK 선방 뭐 이렇게 곁들여지면서 이기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맨시티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본 이제 경기입니다. 네. 저의 세 번째 이슈는 공격수들의 역사적 기록 행진. 이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유럽은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공격수의 같은데. 춘추 전국 시대다. 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선수는 호날두 선수예요. 뭐니 이번에 기록 해도 세웠죠? 라울 선수와 레알 통산 최다 득점 기록 타이가 됐고요. 네. 323골. 네. 여기에 이제 본인의 커리어 500골. 500골 돌파를 네, 했죠.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메시 선수와 차이를 더 벌리면서 82골. 그리고 올 시즌 총 10골을 넣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골을 못 넣은 경기들이 좀 있기는 하고 좀 몰아넣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올 시즌 총 10골이면 역시 호날두 선수다운 골 수는 일단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올 시즌에는 그렇게까지 또 많은 골수가 아닐 수도 있는 지금 시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올 시즌 유럽은 정말 공격수들의 지금 춘추 전국에 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뭐 최근에 아주 유명한 대로 최근 3경기에서만 10골 넣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만 볼프스부르크전에서 9분에 5골 넣었죠. 나우루의 마인츠전에서 2골, 사우루의 디나모 자그레브전에서 또 해트트릭을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올 시즌 클럽에서만 총 14골을 넣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대표팀에서 네. 3골을 넣어서 대표팀 뭐 클럽 합하면 지금 17골이에요. 올 시즌에. 예. 근데 이 선수 호날두와 레반도프스키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토마스 밀러가 요즘은 좀 안 들어갔지만 총 8골을 넣었고요. 오바메이양이 13골을 넣었습니다. 오바메이양의 페이스는 지금 유럽 전체에서 진짜 레반도프스키 바로 다음 가는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뭐 유로파리그 예선같이 조금 비중 낮은 경기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동료인 무키타리안도 지금 총 9골이에요. 올 시즌. 그리고 어슬레틱 빌바오의 신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아리치 아두리스 선수가 올 시즌에 또 9골입니다. 지금. 그리고 카바니 선수가 올 시즌에 총 지금 8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아레스 선수가 지금 올 시즌 총 6골인데 빌바오라든가 로마라든가 라스팔마스 그리고 바로 레버쿠젠전까지 해서 수아레스 선수의 골들은 대부분 결승골이거나 아주 순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 메시 선수가 아시다시피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아레스 선수의 골이 점점 더 증가할 수도 있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에는 유럽도 골잡이들을 얘기할 때 분명히 수아레스도 거기에 한몫할 것이다. 그리고 요 선수 기록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알바로 모라타 선수가요. 챔스에서 지금 네. 6골 넣고 있죠. 챔스 5경기 연속골입니다. 5경기인데 이것이 유벤투스 팀 기록으로 봤을 때 95, 96 시즌에 알렉산드로 델피에로 선수가 그 당시 조별리그에서 5경기 연속골을 네. 넣었던 이후에 20년 만에 만에 처음이에요. 모라타 선수가 연속 5골인데 상대한 팀들을 보면은 델피에로 이상 가는 상대 팀들이에요. 그래서 모라타 선수가 아직까지 지금 리그골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다른 선수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요 기록에 한해서는 모라타 선수도 네.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저의 네 번째 주제입니다만 막강한 유형을 자랑하는 바이른 뮌헨 그에 못지않은 지금 쏠쏠한 유형을 자랑하고 있는 파리 상제르맹. 네. 네, 두 팀에 대한 간단한 얘기입니다. 지금 바이른 뮌헨 디나모 자그레브전 조별리그 2차전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리그에서는 7연승이고요. 지금 분데스리가 23득점 3실점. 챔피언스리그에서는 2연승 8득점 무실점. 올 시즌 포칼컵 3대1 승리까지 하면 올 시즌 지금 10연승에 34득점 4실점입니다. 네, 이거 뭐 거의 압도적인 행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그레브전 같은 경우는 또 토마스 밀러나 샤비 알론소나 이런 선수들은 벤치에 또 있었습니다. 부분적 로테이션을 지금 가져가면서도 말씀해 주셨던 레반도프스키, 영입한 더글라스 코스타나 또 꼬만 같은 선수도 아주 좋은 활약을 지금 곁들여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팀 전체의 스쿼드의 질적인 무게감 다 상승한 최강의 지금 유형을 자랑하고 근데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죠. 로벤 리베리 선수가 아니고 오히려 더글라스 그러니까요. 코스타 같은 선수와 뛰면서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좀 더 편할 네. 수도 있죠. 맞습니다. 네. 파리 상제르맹도 쏠쏠합니다. 올 시즌에 지금 리그에서 6승 2무 17득점 4실점 아직 무패고요. 챔피언스리그 2연승 5득점 무실점입니다. 올 시즌 9승 2무인데요. 22득점 4실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파리 상제르맹에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디마리아 선수 가세 후에 특히 큰 경기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경험이 곁들여진 디마리아의 활약이 지금 카바니까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카바니 질라탄의 공존에서도
두 선수가 같이 뛴 이후로 가장 좋은 지금 폼을 보여주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 지금 허리와 이 수비 라인은 경험이 풍부한 기존 라인업 그대로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모타, 마투이디, 베라티 선수의 기존 뭐 티아고 실바가 또 워낙 중심을 지금 잘 잡고 있고 다비드 루이스도 많이 성숙된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팀은 역시 다코스 파리 상제르맹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와의 A조 맞대결 이게 시험 무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만 분명히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파리 상제르맹의 행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의 네 번째 이슈는 메시 없는 바르셀로나가 고생 끝에 그래도 기어코 승리를 거뒀다. 네. 아까 이제 수아레스 선수가 또 팀을 캐리한다 뭐 이런 말씀도 비슷하게 드렸습니다만 어찌됐건 수아레스 선수의 아주 결정적인 멋진 골에다가 또 교체로 들어왔던 무니르, 세르지 로베르토 선수까지 가세가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스쿼드의 두께도 굉장히 지금 얇아져 있는 상황이고 부상자가 많고 네. 뭐 영입자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면서 거기다가 메시 선수까지 부상이죠. 이제 또 이니에스타 선수까지 그러니까요. 부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바르셀로나는 심각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가 없겠는데 뭔가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저는 정말 조금 기발한 것이 좀 나와줄 필요가 있다. 알베스 선수와 세르지 로베르토 선수를 예를 들어 같이 기용한다든가. 그러니까 세르지 로베르토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미드필드에 교체 기용돼서 뭐 중요한 골도 잡아내주기는 했습니다만 오른쪽 수비수로 오른쪽 네. 수비로 뛸 때가 올 시즌 그래도 보면 아주 좋았거든요. 미드필더보다는 지금 오른쪽 수비가 더 낫다고 보여질 정도이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수비로 기용하고 알베스 선수를 오른쪽 윙으로 기용을 네.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변칙 혹은 라키티치 선수를 윙으로 쓴다든가 뭔가 그러면서 수아레스의 득점력도 다이렉트하게 조금 더 살릴 필요가 있고 전체적인 어떤 지금 멤버가 확 쪼그라들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여태까지 안 하던 것도 좀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상황에 따라서는 좀 과감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는 말씀드렸던 대로 선수들의 어떤 포지션 이동, 포지션 파괴 같은 거 그리고 포메이션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을 좀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이제는 경기별 상황별에 따라서 강하게 좀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바르셀로나의 상황이다. 이런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저의 다섯 번째 마지막은 시즌 초반 리그에서 추락하고 있는 삼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벤투스, 첼시, 세비야. 아, 그 형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합니까? 그냥 붙여놓고 삼형제. 아니 그 뺄게요. 세 놈. 네. 추락하고 있는 세 녀석. 네, 이렇게 할게요. 유벤투스는 뭐 리슈타이너 부상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3백으로 나왔습니다. 키엘리니, 보누치, 바르잘리를 3백에 놓고 윙백이 이제 에브라와 콰드라도인데 이 콰드라도 선수를 보면서 이 선수는 확실히 3백 뭐 352 체제에서의 오른쪽 윙백이 적격이다. 네.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상 이거를 또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유벤투스에서 콰드라도 선수 지금 플레이를 최근 경기들을 보면 분명히 장점들이 지금 다 살아나고 있는 지금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콰드로 선수의 오른쪽 윙백이 성공적으로 들어가면서 캐디라까지 지금 복귀가 되면서 허리 라인에 포그마다 이런 선수들의 부담이 조금 이제 줄었어요. 그래서 유벤투스가 지금 부진합니다만 희망을 좀 본 모라타가 리그에서 좀 득점을 가세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됐고요. 세비야 같은 경우는 보긴 봤습니다. 한 의원님이 좀 얘기해 주시죠. 세비야는 기본 컨셉 자체를 뭐 수비 후에 역습 그걸 가져가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네.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조차까지 너무도 무기력한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비야 팬들이 약간은 실망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세비야는 현재 부상 병동입니다. 어찌됐건 세비야는 챔피언스 리그의 운명은 결과적으로는 역시 맨체스터 시티와의 승부에 달려있는 것 같고요. 그 부상자들이 조금 돌아오게 되면 그래도 세비야가 조금 더 정상적인 모습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의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슈를 말씀드리자면 과도기를 겪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그 아틀레티코가 이제 벤피카에게 아까 칭찬한 벤피카에게 졌는데 벤피카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 아틀레티코의 문제들이 또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올 여름에 아틀레티코의 보강은 근본적으로 공격력을 강화시키고 이전의 어떤 경직성으로부터 좀 더 유연한 플레이를 가능케 하면서 세트 플레이 골보다는 필드 플레이 골을 좀 더 증대시키고 이러한 어떤 방향으로 아틀레티코가 지금 멤버를 좀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좀 과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은 아직까지 기대한 것만큼 충분히 터지지 않고 뭔가 선수들끼리도 조금 호흡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모습인데 반면에 이렇게 바꿔놓으면서 실점은 늘어났거든요. 올 시즌 아틀레티코가 기본적으로 4-3-3과 4-4-2의 병행형 포진을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예 딱 두 줄로 지키고 있을 때보다는 지금은 이러한 식의 어떤 유기적인 움직임을 경기 안에서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오히려 상대가 빠른 역습, 특히 측면 공격 이런 걸로 나올 때는 수비적으로는 오히려 비는 구멍이 네. 거기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가비 선수라든가 티아고 선수가 아무래도 연령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앙 미드필드에서의 어떤 수비 기동력도 예전보다는 한창 가비와 티아고 멘데스가 좋을 때보다는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메이션의 변경 거기에 더하기 중앙 미드필더들의 연령 증가 이런 문제들이 결부가 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격적이고 유연한 팀으로 바꾸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골은 덜 터지고 오히려 실점이 늘어나는 그리고 옛날처럼 세트 플레이로 우겨넣기도 조금은 약해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과도기를 겪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가는 방향 자체는 맞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가 언제까지 계속 지키고 뭐 우겨넣고 그것만으로는 사실 레알과 바르셀로나를 항상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팀으로 오래오래 남기는 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틀레티코와 시메오네 감독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 자체는 맞는데 그 어떤 성장통을 조금 지금 겪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격 자원이 너무 많아진 것도 조금은 문제가 지금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교체를 할 때도 예전에 자원이 좀 부족할 때는 정말 계획적으로 이렇게 나갈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교체가 잘 이루어졌는데 요즘 보면은 공격수들이 지금 전반전에 골을 못 넣었어. 그럼 후반전에는 우르르 또 벤치에 있던 다른 공격수들이 쫙 나가고 확실한 선수가 없는 네, 거죠. 이런 어떤 심리적으로도 교체를 할 때 예전의 어떤 계획성보다는 지금 얘네 둘이 스트라이커들이 못 넣었으니까 근데 벤치에 보니까 스트라이커가 많아요. 그러면은 또 얘네 둘을 또 뽑아다가 그냥 바꿔. 근데 이것이 오히려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 지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시메오네 감독 입장에서는 또 이 선수들이 지금 불만을 또 안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비에토라든가 카라스코라든가 제가 봤을 때 이런 자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만의 여지도 사실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메오네 감독이 그 부분도 분명히 의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오히려 풍부해진 공격진이 약간의 지금 또 고민거리를 다른 의미에서 던져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아틀레티코의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다 포르투가 잘못했어요. 네, 상품 배송 예전에 팔카오는 하자가 없었잖아요. 네, 그대로 딱 썼는데 지금 제가 보면 확실한 공격수가 없어요. 잭슨 마르티네스가 지금 약간 이거 불확실하거든요. 근데 또 본인들은 아부바카가 지금 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의하세요.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음에 안 들면 아부바카 괜찮아요. 괜찮긴 괜찮죠. 네. 괜찮긴 괜찮은데 포르투 때문에 그러는 거라니까요. 왜 팔카오 때는 괜찮았잖아요. 잘 썼잖아요. 네. 이 거상이 그래서 무서워요. 포르투가 이게 무서운 팀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는 포르투 같은 거상급은 아니죠. 네. 아틀레티코도 잘 키워내서 또 잘 팔기도 그렇죠. 하는데 진짜 거상이 포르투가 한 두 수 위죠. 네. 네. 포르투가 좋은 물건 줬다가 재밌어요. 네. 조금 애매한 물건 줘서 간 보다가 네. 바꿔줄까? 이러면 바꿔주는 거예요. 네. 네. 믿고 쓰는 포르투산이 지금 잘 터지질 않고 있네요. 네. 확실한 공격수가 또 필요한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색깔을 좀 바꿨는데 역시 그런 장단점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오늘 178회는 좀 장황하게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별리그를 또 저희 이슈들을 통해서 한번 쭉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마련했고요. 178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